리더십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그 조직이나 사람들의 단체를 이끄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리더십을 구성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데, 그 디시전이라든지 비전이나 골, 어떤 매니지먼트, 커뮤니케이션,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이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고,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조직의 방향성이라든지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축구에서 이런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, 또 우리 스포츠의학에서 필요한 이유는 이 축구의 경기력이 이 다면적인 형태의 어떤 리더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축구의 경기력은 어떤 팀의 전술이나 기술, 이 코칭에 관련된 이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신체적인 역량이라든지 심리적인 역량, 이런 부분들에 의한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의해서도 이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인데, 저희 스포츠 의학 혹은 또 크게 봐서 스포츠 과학은 바로 이 개별 선수들의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어떤 능력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기력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. 이 팀의 그럼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게 이제 그 팀의 선수들의 그 경기력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, 유럽에서의 전형적인 팀 그 퍼포먼스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단순히 코칭 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 의학 분야도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, 우리가 스포츠 과학으로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코칭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팀과 선수들의 그 경기력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주치 혹은 메디컬 팀의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단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2015년도에 있었던 이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첼시 FC에서 무리뉴 감독과 그 에바 카네이로 주치 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서로 간의 언쟁에서 보여지는데요. 앞서 그 프랑크 바셋이라는 듀크 대학교의 그 NCAA 팀의 주치였고, 그 다음에 AOSSM의 회장이었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가깝게 와닿습니다. 앞서 우리 이동국 선수가 했던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. 코치들은 누가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만, 우리 팀 주치나 팀 메디컬 스태프들은 누가 안 되냐, 누가 못 뛰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직역 간, 혹은 크게 보면 이제 코칭 스태프과 어떤 서포팅 스태프과의 이 갈등 내지는 반목,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건 바로 이 우리 주치들이나 메디컬 스태프들이 가진 그 듀티의 어떤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팀이나 아니면 클럽을 위한 어떤 책임감도 있지만, 또 선수들의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이런 그 서로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스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조직 내에서는 그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보드 멤버들이 있는 톱 매니지먼트가 있고, 또 밑에서 액팅을 하는 그런 프랙티셔너의 그 슈퍼비저널 혹은 오퍼레이셔널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그런 직역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, 그 중간에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, 각 직역 혹은 각 매니지먼트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어떤 니즈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고위 경영진이나 아니면 구단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이끌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컨셉추얼 스킬이 필요한 반면에, 이 밑에 바닥에 있는 우리 직접 선수들을 대면하고 만지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오퍼레이팅 그룹에서는 조금 더 테크니컬 스킬들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, 중간 관리자는 두 바텀 레벨의 매니지먼트와 탑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그 중간 단계,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인터퍼스널 휴먼 스킬이 훨씬 더 필요하다. 그래서 이런 그 테크니컬 스킬뿐만 아니라
인터퍼스널 스킬, 컨셉추얼 스킬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융화가 됐을 때 그 조직의 좋은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스포츠 의학에서는 이 리더십 모델이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중심의 어떤 그 진료를 하듯이 이 스포츠 의학에서는 선수 중심의 이 고민들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뭐 진실성, 그다음에 비판적인 생각들,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, 그다음에 스태프들 간의 어떤 팀워크들이 필요를 한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이제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포츠 의학의 리더십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스포츠 의학의 리더십을 우리 K리그에서 그러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이상 이제 K리그 의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꼭 필요한 어떤 리더십의 스킬 내지는 우리 스포츠 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. 가장 필요한 역량이 바로 이제 팀 빌딩 능력입니다.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어떻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비전이나 골 세팅을 하고 그 비전과 골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. 여기 표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유럽 축구 탑 티어에 있는 팀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의학,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의 그 스텝들의 구조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 K리그는 어느 위치 정도에 속해 있냐? 이 맨 아랫단에 있는 레벨 1은 각각의 프랙티셔너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단계라면 레벨 2 정도가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융합을 시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이 의학이나 스포츠 의학, 스포츠 과학의 분야를 융합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커뮤니티로 이제 아우르는 그런 그 다이렉트십을 가지는 것이 이제 탑 티어에 있는 유로피언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K리그는 한 그 정도에서 보면 한 레벨 2 정도에서 우리 그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과학 팀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레벨 4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이 남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세션을 통해서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그 선진 구단 아스날이 어떤 팀 그 메디컬 팀의 빌딩 히스토리를 있나 살펴봤더니 이 2000년도가 돼서야 이제 풀타임으로 의사가 고용이 됐습니다. 우리가 2002년도에 대한축구협회 그 대표팀에 이제 풀타임 주치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렵이 바로 이 아스날도 이제 풀타임으로 클럽의 주치의가 생겼고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이 풀타임 잡을 꾸준히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2002년도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던 그래서 동력을 잃어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으로 2014년쯤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각 흩어졌던 레벨 1 그 직역들이 모이는 그런 그 과정이 생기는데 헤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스포츠 의학 분야든 스포츠 과학 분야든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스날에 생겼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는 이제 각 직역 분야를 통합하고 바로 경영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축구 다이렉터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메디컬 다이렉터처럼 하는 그런 직역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는 뭔가 이 리더십이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뭔가 만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컨버전스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빌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역량 중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 커뮤니케이션은 셀프 어웨어니스 뿐만이 아니라 이 집단에 속해 있는 타인의 어떤 어웨어니스를 살펴서 서로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
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포함된 이 결과, 커뮤니케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유럽의 17개국 36개 그 하이 클래스 팀들이 참여한 설문에서 보면 우리 그 의료 팀의 직역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 경영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 메디컬 팀과 코칭 스태프들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가 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를 봤더니 팀 내 메디컬 스태프들끼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뭐 부상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팀 내에 그 물리치료사들과 뭐 그 피트니스 코치들은 한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팀 내 그 의사나 혹은 메디컬 스태프과 코칭 스태프과의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그 부상의 어떤 예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율, 그 다음에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 참여율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국 팀 퍼포먼스로 연결이 된다, 이런 그 결론이 있습니다.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좋은 퀄리티를 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스킬들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든 다 팀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게 버발이 됐든 넘버발이 됐든 아니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문서화된 그런 어떤 활자가 됐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포멀한 미팅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든 그렇지 않으면 인포멀한 미팅이든 간에 어떤 형태든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집단 내, 팀 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병원이지만 이제 팀 내 스태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선수들이 재활을 하고 리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 혹은 저희 클리닉에서 어떤 형태의 재활 단계를 거쳤고 또 지금 복귀하는 시점에서 가능한 그 팀 훈련 수준이 어떤 건지, 그 다음에 팀에 돌아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선수의 역량들, 특히 러닝 스피드들을 좀 마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치료 계획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리마크를 해서 한 장짜리 간략한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?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, 그들과 우리 그 메디컬 스태프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을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든 간에 개발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, 특히 주치들의 역량, 기본적인 역량인 그 부상을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는 기초적인 역량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역량은 바로 부상 이후에 리턴 투 플레이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, 고전적으로 우리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뭐 팀 내 어떤 뭐 매니저들 정도만 이제 예전에는 RTP에 관여를 했다면, 현재는 이 쉐어드 디시전 모델이라고 해서 각 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받고 주고 해서 선수 중심으로 그 RTP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거기에서도 물론 우리 메디컬 스태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코치나 감독들 혹은 뭐 데이터를 보는 우리 스태프들,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의견,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,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종합하고 망라된 그런 RTP 그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, 우리 RTP 모델을 보면 단순히 이제 그 클리어 커팅을 하는 그런 타임 프로그레이션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뭐 클리니컬 어프로치를 하는 와중에서도 선수들은 끊임없이 이제 컨디셔닝에 관련된 그런 어프로치들이 이루어지고, 어떨 때는 클리니컬 어프로치가 굉장히 도미넌트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가면 선수들의 그 컨디셔닝, 퍼포먼스 트레이닝이 더 주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
잘 전달이 되고 취합이 됐을 때 좋은 그 RTP 디시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선수단 내 혹은 선수들하고의 코칭 스태프들하고의 어떤 신뢰와 진실성에 대한 개발입니다. 이 그 신뢰와 진실성에 대한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봤던 이 우리 첼시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첼시에서 그 감독의 우리 메디컬 스텝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굉장히 충동적이다 혹은 뭐 좀 순진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반면에 우리 팀 닥터 입장에서는 그건 나의 고유의 어떤 듀티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제 생각이 된 거죠. 이때 그 시나리오 상황은 후반 한 1, 2분을 남기고 첼시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 아자르 선수가 쓰러졌는데 주치의가 들어가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아자르 선수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 상황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어서 상대는 11명이 싸우지만 우리 그 첼시에서는 이제 9명이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적 열세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뉴 감독은 이 팀 주치의를 굉장히 축구에 대한 문외한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순진하게 왜 들어갔냐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.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문제 혹은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 서로 간의 신뢰와 이 진실성에 대한 어떤 오해와 반목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감독 입장에서는 클럽의 이득, 이 어떤 게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, 팀 주치의는 이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했기 때문인데, 우리가 이 팀 내에서 선수, 감독, 클럽, 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진실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리스폰시빌리티, 책임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. 우리가 그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뭐 주치의 인증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학회를 통해서 많은 그 날리지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어떤 걸 알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레벨 4까지의 어떤 스태핑 스트럭처에 우리 주치의가 됐든 스포츠 사이언티스트가 됐든 트레이너가 됐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